절박한 마음을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라와라! 전현희 의원에게 1분간 전현희를 끊어내라! 끊어내라! 다음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 맞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유종 기자, 어떻게 이렇게 전현희 의원과 나경원 의원, 이 두 의원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전현희 의원을 향해서 일부 사람들이 물병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생수병에 든 물을 뿌리기도 했었죠. 전현희 의원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저렇게 그 시위 현장을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마이크도 잡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나왔을 때 택시 운전기사들은 욕설과 야유를 많이 퍼부었는데요. 정부가 현재 카풀 서비스 업체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저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단상에 오르자 환호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과는 다르게 나경원 의원은 현재 있는 정부가 택시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들을 편에 서면서 다른 양상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이 카풀 서비스 도입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산학금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급여 체계,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우버나 이런 거 많이 타보면은 그 택시, 그 IT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전에 그렇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고 또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뭐 승차 거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택시의 낮은 서비스로 인한 그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미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카풀 서비스 같은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때문이 아니라 고질적인 산업금 때문인 거지 카풀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공유경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카풀 서비스 도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김현미 장관은 지금 얘기한 대로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네.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든지 그 택시의 카풀은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체의 반발이나 이런 갈등 관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죠. 그렇지만 지금 그 김현미 장관의 얘기 중에서 그 어려움이 카풀이 아니라 산학금이 문제를 하는 문제의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마치 이 정부가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네. 출산 때문이다. 아하. 얘기한 것처럼 또 구조적인 문제하고 지금 나와 있는 현안에 당면한 과제하고 좀 헷갈리는 문제고요. 저렇게 카풀이 아닌 산학금 문제라고 하니까 택시 월급제를 실시하면서 산학금을 폐지한다. 결국 세금을 넣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해법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저는 좀 전에 이제 시위 장면 나왔을 때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의 뜻을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럼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뭔가 아하.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됩니다. 네. 즉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추구하는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당에서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의 뜻이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니까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그러면 무조건 여당을 반대하면 그럼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공유경제라든지 어떤 카풀의 필요성이나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거기서 결국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하자는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러면 택시 운전사 여러분들의 뜻만 다 지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뜻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야당의 모습이 과연 뭔가 자기 스스로의 대안과 자기의 어떤 이 정체성에 만든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무조건 정부를 반대하니까 옳다라는 바로 그 단순한 논리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제 또 하나는
왜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기 가서는 결국은 지지한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과연 다 지지해야 됩니까? 모든 집회가 다 지지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런 집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고 또 저는 정체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 원래 다 그래 왔잖아요. 원래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치 저렇게 하는 걸로 우리는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정부를 비판하니까 지지를 한다. 이런 모습은 좀 보기 좋지 않다라는 지적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용 소카 대표를요.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에 위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정부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재용 대표 지난 8월에 이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앞으로 한 3년간은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산업계도 크고 작은 산업계가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와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롭게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좀 만들고 그런 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창업주이자 대표적인 벤처 1세대인데 결국에는 이재용 대표의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됐군요. 네. 얼마 전에 김강두 국가경제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한다고 했죠. 거기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T 쪽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했을 때 저 혁신 성장, 즉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그거를 좀 자문하기 위해서 지적 비제계획재정부에 모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장관도 바뀌고 뭐 하면서 본인이 혁신 성장 여러 가지 추구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혁신 성장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없는 데다가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카풀 문제가 아까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여기 살 역할이 없다. 더 이상 할 역할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퇴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카툰을 하나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아주 미국의 어떤 카툰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서 당신의 제안은 혁신적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현재 실패하고 있는 절차에 편안함을 느낀다. 즉 현재 편안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겠다.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정부를 빗댄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촌철살인의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이재용 대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성희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의 이야기는요. 혁신 성장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용 대표가 소카라고 해서 공유 차량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4개월 전에 혁신본부장에 그 임명이 될 때는 정말 야심차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겠다. 이 정부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4개월 만에 해보니까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또 공모한 기득권,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정부, 지금 말한 대로 이해 당사자의 반발.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실패하는 거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갈등 관리나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만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같은 다음 창업자는 이런 얘기도 했죠. 구한말의 쇠국 시대 같다. 이렇게 문을 닫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흐름에서 고립돼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벤처 1세대의 충언을 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지도가 원래 이런 걸 용어로 이제 데드크로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뒤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정평가가 좀 높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주 결정적으로 결국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지금 비판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또 이제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 지금 대통령은 지금 기업들의 어떤
어떤 에러를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갑자기 주휴수당을 지금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부터 지금 최저임금 10.9%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휴수당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근무 일수에다가 시간수에다 계산. 최저임금이 네. 10,000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나 이런 최고위급 지금 그 월급을 받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20대가 지금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본다면 문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거의 일주일 사이에 뭐 2에서 3%포인트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넘어섰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뭔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이 노동계의 지지를 많이 얻고 탄생한 정부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세를 불린 민노총이 인원이 지금 7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죠. 민노총에서는 이제 촛불의 자기들의 중심 세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이제 노조에서 많이 와해가 되면서 그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좀 떨어졌었는데 이 정부에서 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건데요. 한노총까지 합치면은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무려 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가입률이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노조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노조 회비를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네. 결속력이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노조 회비가 딱딱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자가 늘었다는 것은 조직력은 커지게 있지만 사회 경제적이나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타격이 가장 컸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자,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영업자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요, 이 자영업자 살리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면서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사실상 핵심 내용이 빠져있는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이면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에 들어간다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폭탄을 지금 던지고 만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안 운운한 말은 말뿐인 립 서비스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제 비상 상황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기자, 사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 수수료율 제로페이, 그러니까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거래,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의 통장을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로페이도 시작하기로 했고요. 심지어 이 빚도 깎아주는 대책도 마련했고 이번에 또 지역 상품권을 또 발행한다. 근데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다면서요? 네, 일단 저것들이 예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약간 손을 본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실효성에서도 의문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 연간 4, 5조 원 정도 발행을 하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나 일부에서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상권이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로페이도 약간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제 쇼택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또 그 자영업자들의 부채도 2022년까지 탕감해주기로 하고 40% 정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 대책들이 미봉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인건비 부담들이 굉장히 늘었고요. 또 자영업자들 한국 사람들이 왜 이쪽에 많이 유입이 됐느냐? 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좋은 산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정적인 근본 대책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즘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글쎄요, 저만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폐점한 가게, 비어있는 상점, 임대가 되지 않아 가게는 나갔지만 들어오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중소상인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우리 동아일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유령 점퍼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가게에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는 접었고요. 그런데 가게를 팔려니까 팔려는 사람도 없어요. 들어올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만 열어놓고 있고 본인은 차라리 최저임금 덕에 다른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생계에 낫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권리금 포기하고서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연간 종로에서만 1,200건 가까이가 이런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체감하듯이 뒷거리 지나다 보면은 폐업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안고라는 말을 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식 표현이어서 팥없는 찐빵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제 세금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네네. 결국 이제 이게 어떤 시장의 원리보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이거 서울시에서 50억, 60억 들어서 만들어 한 겁니다. 근데 이미 민간업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카드 수수료 지금 전부 다 많이 떨어져서 실제 업체한테는 전혀 유리한 게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모든 걸 세금으로 하겠다는 게 너무 아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국회에서는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특혜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차에 거쳐서 밝혔지만 201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때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이 물타기로 쓰는 소재고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고 이 정쟁을 위해서 제기하는 문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이 반응, 어제 저희 뉴스탑10 진행하는 중에 이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 딸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 단 문준용 씨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시키자. 결국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어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그 해경호 김씨 트위터 관련한 것도 보면 문준용 씨 나오니까 이제 무혐의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불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도 거기에 뭐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문준용 씨를 이제 그 건너뛰므로 해서 이제 아마 여당에서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이제 따님이 아마 2011년도에 KT에 취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네. 본인은 사실은 뭐 공채 시험을 봐서 이제 특혜를 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일단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가 시행을 곧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포함시키자. 단 문준용 씨도 여기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개의 사건 다 아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정책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즉효를 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럼 받자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요? 손혜원 의원이 이제 60이 좀 넘은 좀 나이에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이런 어떤 판단이나 감각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권의 인사들하고 좀 다른 결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본인의 극렬 지지자나 이런 쪽하고 직접 이제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민주당의 전체 의견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